오늘은 이제 기하학인데요. 혹시 아이들 도형 부분 좀 어려워하지 않나요? 이 기하학. 보통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도형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제 중학교만 가면 이제 기하라는 말을 쓸 거예요. 이게 어찌기 어찌하자인데 사실 지오메트리 이거를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음차를 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지오메트리를 아마 이게 중국말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지흐어 뭐 이렇게 비슷한 발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차를 했다고 보통 하죠. 네. 서양 것을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음차를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뜻을 약간씩 입혀가지고 비슷한 말이지만 뜻이 좀 있게끔. 중국말 자체가 음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의미를 갖고 이렇게 음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무 발음상의 유사성도 별로 없고 또 뜻도 잘 전달 안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옛날 서양 것들은 다 이렇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번역한 걸 그대로 썼기 때문에 미국이 왜 미국입니까? 그게 아름다운 나라도 아니고 불란서, 네, 프랑스를 약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약간 중국말로는 비슷한 뭔가의 구석이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우리로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건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는 지오라는 게 이제 개, 지오는 이제 땅이죠. 어스. 예. 요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스라고 하면은 지구잖아요. 근데 굉장히 좀 혼란을 좀 느끼거든. 지구? 땅? 도대체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양 서양어지 않습니까? 어쨌건 우리말로는 지구하고 땅은 좀 달라 보이는데 왜냐하면 지구라고 했을 땐 너무 현대적 의미예요. 구 형태를 벌써 땅이 구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옛날에 어스라고 했을 때는 이게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땅 그냥 평평하지만 엄청 컸거든요. 땅 자체는 엄청 크다라는 거죠. 가이아. 예를 들면 이거는 대지예요. 그냥 조그만 땅이 아니고 다 연결돼 있어서 그 대지의 끝을 몰라요, 사람들이. 저 끝으로 동으로 서로 어디로 가면 이 서쪽 끝으로 점점 서쪽 끝으로 가면은 이제 거기는 바다구나 스페인 넘어가 동쪽 끝으로 가면 인도까지는 시대가 가면서 조금 이해해도 그 너머는 또 뭔지 모르죠. 남쪽 끝으로 가면 이집트는 알겠는데 그 너머 사막을 지나가지고 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에티오피아 흑인들이 사는 검은 사람들이 사는 약간 그런 정도 서양 사람들도 위로 가면 북풍 sak풍이 불고 근데 뭐 시베리아를 알았을 리는 없고 위로 가면 대지의 끝은 뭐가 있었을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스라는 거는 이제 가이아 대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알던 이제 우리가 살던 예, 대지예요. 그 큰 땅. 그거를 우리가 땅 이러면 좀 이렇고 대지 이러면 정확한 의미로는 아마도 어스가 이제 약간 대지 같겠죠. 지금은 이거에 매여가지고 공기층이든 상공이든 하여튼 그것도 다 이 땅의 중력에 의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땅이 이제 우리가 사는 곳에 물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그거를 재던 메추리는 메주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크기라든지 그것과 관련돼 있던 거예요. 샘은 확실히 이제 짐승이든 수확물이든 사람이든 그것의 개수를 셌을 것이고 이 기하학은 도형을 다루는 것들은 실제적 필요성은 아마도 땅의 크기를 정한다든지 잰다든지 넓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리고 땅 위에 짓는 어떤 건물들, 건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용적으로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이 말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는 우리가 보는 도형은 구체물 같아요. 셈보다도 오히려 네모, 세모, 동그라미 있고 뭐 길이가 있고 이러지만 그 속성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손에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같이 해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도형 감각이 없어요. 공간 감각이 없어요. 이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지도를
지도가 없어도 막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공간에 대한 능력이.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하를 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이거는 리즈닝이어가지고 예전부터 사고력 훈련을 요걸로 했어요. 기하로.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철저한 이제 증명, 그런 방법을 이제 기하학에서는 따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하는, 원래 기하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작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생성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리즈닝, 증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 다른 속성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수천 년 동안 이제 아주 수학의 가장 튼튼한, 가장 오래된 기본 토대를 마련했던 것이죠. 기하가 훨씬 더 오래됐고, 셈이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발전도 좀 더뎠지만 좀 후대에 오히려, 그리고 약간 마이너하게, 주로는 이제 이 유클리드 기하 번역된 건데, 그런 형태고요. 여러분이 데카르트의 책이나 뭐 뉴턴의 책이나 최근의 책들도 거의 기하학적이에요. 자연현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럼 첫 번째, 아이들 아마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도형의 어떤 모양들을 보지 않습니까? 삼각형,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규정하는 거는 어떤 학자는 그랬는데, 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네모하고 동그라미를 하는, 구별하고 이런 것들은 뭐 유치원도 하잖아요. 숟가락하고 젓가락 구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보고 유사성과 차이성을 아이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구고 엄마가 아닌 사람을 아는 거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뿐만 아니고 뭐든지 어떤 것과 어떤 대상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름, 그 속성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학에서는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게 점입니다. 점. 예, 포인트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근데 이 점이라는 걸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초등수학에서는 아예 이제 정의가 없어요. 중등수학에서도 정의는 안 내려줘요. 그냥 점은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로 아예 애초부터 있는 것처럼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유클리드는 첫 번째 끝매김 정의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하학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긴 하지만 이제 기하학의 토대를 이뤘던 아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죠. 그것이 이제 유클리드 원론인데, 엘리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유클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집대성을 한 거죠. 13권으로 되어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수학에서 검증하는 체계, 유클리드 원론이 제시한 체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유클리드는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뜻풀이를 해요. 이거는 모든 학문의 기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이 플라톤의 책을 읽으면 늘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늘 하는 게 정의를 내리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논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무엇이냐? 그럼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 계속해서 물어봐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신이란 무엇이냐? 또 무엇인지를, 그 뜻풀이를 정확히 하고 합의를, 그러니까 너하고 나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과 내가 얘기하는 사람이 같은지를 자꾸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일단은 뜻풀이를 해요. 그 뭐 점이든 선이든 면이든 하여튼 기하학에서 다루는 대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밝히는 거죠. 말로서 밝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공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이라는 거는 사하고 구별되는 거거든요. 사는 사적이다, 프라이빗한 거고, 공은 퍼블릭한 거는, 공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밝히 드러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거는 반대죠. 개인적인 것이고, 이거는 누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아주 개인에게만 소속되는. 그러니까 공이라는 건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밝히 드러내는 그런 영역이고, 준이라는 거는 이제 기준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증명 없이 우리가 이거는 이런 준칙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점이 있으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거를 뭐 증명하자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유클리드는 점이 여기 두 점이 있으면 이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유클리드가 말하는 직선은 우리가 말하는 선분을 거의 직선이라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선분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선분을 유한한 직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유한한 직선. 직선이란 말이 훨씬 더 사실은 와닿죠. 유한한 직선, 무한한 직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공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얼마든지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크기를 정해서 그냥 얼마든지 원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것들. 또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기하, 그러니까 공준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증명 없이 우리가 사실 기본 토대로서 시작할 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가 이제 공리, 악시엄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네. 어, 잠시만요. 왜 펜이 안 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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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됐습니다. 세 번째가 공리라고 보통 번역하는 거예요. 악시엄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하학의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증명 없이 사실로서 진실로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기본 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주는 어떤 해당 분야에서 뭐 수학 기하학이면 기하학적인 어떤 아까 점과 점을 연결할 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 이런 거 약간 기하학에 국한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증명하자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그런 거는 받아들이자. 그리고 이제 공리라는 거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으로 아주 증명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뭐 A하고 B가 같다고 하고 B가 또 C하고 같다고 하면 우리는 A하고 C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A하고 C하고 같다라는 거를 이제 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B라는 녀석이 A하고도 대보니까 같고 C하고도 대보니까 같는데 A하고 C하고 직접 비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A와 C가 같다고 인정하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늘 비교한다라는 거는 같이 마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예준이가 왕세호하고 나이가 똑같았어요. 근데 예준이가 모르는 지금 너구리 우리 아들이 너구리인데 너구리 왕세호가 너구리도 나랑 나이가 똑같아. 그럼 예준이가 그걸 딱 듣고 너구리한테 확인하지 않아도 그러면 나랑 너구리랑 똑같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추론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증명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리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뭐 이거는 너무 이제 뭐 같은 거에다가 같은 거를 더한다. 예를 들면 A하고 B가 같은데 같은 거를 더한다. C를 더한다. 그러면 같다. 그 결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또 같은 것에서 같은 거를 빼면 또 같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뭐 그냥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자고 드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하고 누구나 다 인정 가능하고 받아들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들을 이제 유클리드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학에서 증명과 작도가 없는데 기하학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약간 편의적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 과정에서 증명이 하나 소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삼각형 만드는 거. 중등 과정에서도 증명이 있는데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왜냐면 이 체계라는 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어쨌건 그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그런 형식 체계, 이것이 거의 모든 학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증명이죠. 그러니까 증명해야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그래요, 보통.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러니까 명제라는 거는, 과제예요. 풀어야 돼요. 뭘 풀어야 되냐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험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증명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명제이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한 게 명제가 돼요. 그거 어차피 분명하지 않은 거는 명제로 취급하지 않죠. 참 또는 거짓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참이면서 거짓된다 이런 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철학에서도 엄청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왜냐하면 수학적 진실은 참 또는 거짓이거든요.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그 토대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철학의 토대도 없잖아요. 뭐 신학의 토대도 사실은 별로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히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중세와 근세를 이제 구별짓는 나는 생각한다, 고론하는 존재한다라는 게 늘 의심하라는 거예요. 토대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많이 배웠던 학문의 모든 토대들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지. 믿음 체계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디세이아 보면은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가 오디세우스인지 모르잖아요. 네스토르가 와가지고 이제 네스토르가 텔레마코스가 자기 아버지 향방을 묻는다고 오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이제 오디세우스의 아들인데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믿음 체계라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진실이라고 믿는. 근데 이제 하여튼 데카르트는 다 의심스럽고, 근데 수학적인 이 체계, 특히 유클리드가 썼던 그 체계예요, 사실. 그거.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걸 하나하나 증명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수학은 모든 학문에 비해서 견고한 토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데카르트 책을 보면 그래서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가 쓴 이제 뭐 기하학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수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해석학이라고 하는 기하학과 이제 대수가 완전히 결합되는 모든 기하학적인 것들이 함수적으로 해석되고 표현 가능한 우리가 말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r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아무튼 대단한 거였어요. 일단은 이제 그러면 제가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가장 토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정의를 내리는데 점은 유클리드는 그래서 쪼갤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has no part라고 했어. point has no part. 그러니까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게. 근데 그리스 말에서는 뭐 부분이 없다 이런 거는 쪼갤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분수에서 우리가 얘기하듯이 2분의 1 이뤘을 때 2분의 1 이것은 이제 파트고 이거는 이제 전체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수라는 개념도 이게 프랙션 쪼갠 거거든요. 나누다, 쪼개다.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죠.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쪼갤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점은 쪼갤 수 없다. 이제 그럼 점은 무엇을 갖고 있지? 위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점이 지칭하는 건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이 그러면 알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이런 어렵기 때문에 점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안 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커요. 근데 이제 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점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치라는 게 위치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에 이렇게 막 별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라고 했을 때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 쌍둥이 자리 여기라고 했을 때 포인트를 찍을 수 있잖아요. 마치 가리켜가지고 위치 그거 얘기는 위치에 대한 얘기만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 크기라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점이라는 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선의 끝이다. 또는 선의 시작이다. 뭐 그러니까 직선 또는 선의 끝. 선의 끝이 점이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시작은 점이다. 그리고 끝맺는 것도 점이라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긋는 순간 점에서 시작해서 끝맺는 것도 점이라는 거죠. 선의 시작과 끝.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쪼갤 수 없는 것. 근데 여기서 문제는 쪼갤 수 없는 점을 모아가지고 선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에요. 이게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은 그러니까 기하학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지? 그냥 어찌 보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 차는 그냥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점을 찍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그 위치에 뭐가 있다 했을 때 그냥 뭔가를 이제 위치를 지칭하는 약간 그런 용도. 근데 선은 일단은 이제 점은 무차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선은 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의 끝이 점이라고 하면 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점과 선의 관계는 무엇이? 점을 쌓으면 선이 되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해석학 한다거나 함수에서 보면은 좌표 체계에서 보면은 x와 y 순서쌍이 점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한한 점이잖아요. 그걸 연결하면 직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없는 것을, 그러니까 크기가 없는 것을 어찌 쌓아가지고 어떤 크기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선은 이제 크기를 갖게 되거든요. 양이라는 걸 갖게 돼요. 길이죠. 그건 하나의 차원의 길이를 갖게, 하나의 크기, 하나의 차원의 길이를 갖게, 그 양이죠. 하나의 차원의 양. 저는 엄청난 양이라든지 해석이 가능한 물체란 말이죠. 무게도 있고, 부피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은 뭐, 또, 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선은 갖고 있는 거는 딱 길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점이, 크기가 없는 점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어떻게 만들어요, 제가? 모아요, 이거? 아니죠. 움직이는 거죠. 점의 움직임을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의 움직임. 약간 이제 우리는 뭐하든 모았다고 해도 현대적으로는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엄증하지는 않다라는 거고, 그럼 논리적 모순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뭔가를 생성한다라는 거는 또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간을 이루는 거, 우리가 전자라는 거를 보면은 엄청 작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공간을 이루는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을 이제 물체를 놓고 이거를 이제 대부분 비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원자 단위로 더 내려가면 뭐 점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니까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거라고 보면 사람도 텅 빈 축구장 거기에 물질은 사과 하나 이러지 않습니까? 텅 빈 게 어떤 게 공간을 이루지? 움직여서 그렇죠. 전자가 무수히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선풍기가 막 돌아요. 딱 정지해 보면은 공간을 얘가 점하고 있는 건 뻔하거든요. 근데 막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돌아요. 예를 들면 좀 다르잖아요, 그게. 그쵸? 아무튼 이건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는 정답을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하학자들은 선을 생성하는 원리는 움직이는 거고 점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이제 점이 되고 끝도 점이 되는 거예요. 멈추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에 대한 정의는 기하학적으로 이제 대문자를 씁니다. A부터 두 번째 건 B, 세 번째 건 C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선과 선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이름도 점의 끝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직선이면 무한하게 간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노테이션을 점과 점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데 끝에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은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점은 그렇다 치고 그럼 선은 무엇인가? 점에서는 이제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선은 무엇인가? 또 직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선이라는 거는 유클리드는 포기 없이 길이만 있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선이라는 건 포기 없이 길이만 있다. 이제 기하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 대상 중에서도 이런 거는 이제 선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폭이라는 것도 이제 그러니까 선을 갈 때는 굵은 선, 얇은 선이 없는 거예요. 원래 수학에서는 이건 굵은 선, 이건 얇은 선 이런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선이란 말은 폭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냥 길이만 갖고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움직이는 거는 점의 흐름이다. 점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선에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도 있고, 꺾은 선도 있고, 곡선도 있고, 하여튼 원을 만드는 선도 있고. 그래서 보통 옛날에 선의 종류는 지금 뭐 학자들은 예를 들면 직선이 있죠. 직선, 라인. 보통 그냥 우리가 라인이라 했을 때는 보통 스트레이트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right 또는 straight. 직선을 얘기하는 거고, 곡선은 curve. 그 다음에 선 중에서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는 선인데,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도형을 둘러싸는 선들도 있잖아요. 선이 막 움직여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closed curve라고 하고, 닫았다라는 거예요. 닫힌 어떤 곡선이라고 하고, 서클도 서클 이루는 어떤 선이 있고, 그 다음에 curve긴 한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한 non-simple curve, 막 이런 말들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선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복잡해요. 곡선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다루는 중고, 초, 중고에서 다루는 거는 이제 원을 이루는 그 커브, 원주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직선.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 한다. 근데 직선이란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직선. 직선이 무엇이냐? 네. 그래서 직선이 무엇이냐? 고등선이죠. 그럼 고든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고등선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문점이 당연히 생겨요. 그래서 보면 직선이 이제 뜻매김 네 번째 있거든요. 유클리드에. 그래서 직선은 점들이 쭉 곧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클리드는 점들이 쭉 곧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직선에는 무한한 점이 있고 그 점들이 쭉 곧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쭉 곧게 점들이 있는 선이겠죠, 뭐 사실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쭉 곧게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지. 직선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정의도 많은데 이제 기하학이 좀 어려운 건 그래. 일상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개념은 다 일상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이제 고무줄 같은 거 팽팽하게 잡아당기잖아요. 그때가 우리가 곧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예를 들면. 근데 힘을 팽팽하게 안 하고 하면 커브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팽팽하게. 최대한 팽팽하게. 최대한 팽팽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두 점 사이의 직선은 가장 짧은 거리예요. 가장 짧은 거리. 안 그러면 좀 늘어지면은 이제 이렇게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정의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되기 때문에 가우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고든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근데 이게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이 점이 예를 들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한 게 직선이다. 곧게 연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A하고 B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눈으로. 예, 관찰한다고 상상이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거. 이거를 회전시켜요. A하고 B에, 그래, 선이, A하고 B하고 선을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사고 실험하는 건데, 이걸 돌려요. 그랬을 때 모든 점들이 제자리에 있으면 이건 고든 거다. 근데 어떤 순간에 얘가 이쪽으로 위치해 있다. 그러면 얘는 고든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위치에 가 있으면. 이해가 좀 되나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추상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경험 측상에서, 물론 사고 실험입니다만, 곧다라는 정의를 이제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설명이 또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식으로 판별할 것이냐. 곧다라는 말이 굉장히 뭔가 이제 구체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쭉 곧게 있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은 또 거기에 어떤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계속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곧게 있다라는 말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고.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 회전시켰을 때 모든 점이 제자리에 있으면 쭉 곧은 거고, 뭔가 하나 자기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러면 그건 곧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르장드르 같은 사람은 그냥 직선은 가장 짧은 거리다. 두 선 사이에 가장 짧은 거리다. 이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쨌건 직선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 직선은, 그러니까 또 논란의 여지는 이게 직선이 있으면 이 직선을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은 오직 하나인가, 이런 문제예요. 두 개가 될 수 없는가, 뭐 최단 거리는 오직 하나인가, 아니면 두 개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인 정의를 내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직선과 이제 면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은 폭이 없기 때문에, 면은 폭이 나와요. 면은 길이와 폭이 있는 거예요. 길이와 폭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될 수 없는 게, 예를 들면 이것도 직선이고 이렇게 직선이면 면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하는 그 고등선이, 만약에 고등선이 이제 두 개 이상 존재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선이 면을 둘러싸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직선에 대해서는 최단 거리, A와 B를 잇는 최단 거리를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 유클리드가 점들이 쭉 곧게 있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A와 B를 연결하는 선은 오직 하나다. 그것까지 이제 내포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개일 수가 없다. 그리고 면에 가서는 이제 폭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면에 가서는. 면은 길이가 있고 이제 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원이라고 해요. 면은. 왜냐하면 차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어떤 것의 위치에 대해서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 존재의 설명을 몇 개의 정보가 필요하느냐,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거는 뭐 이거 점은 그냥 있다 없다, 예를 들면 그거고 크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무차원인데 이렇게 선이 있으면, 시작점이라고 해보죠. 이게 오로지 0이라고 하면 여기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얘의 실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기준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다, 길이에 대한 정보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면이 있으면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하죠. 최소한 가로 세로가 필요하든지 길이가 필요하고 각이 필요하든지. 그거는 이제 2차원이라고 하죠. 3차원은 이제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 위치를, 그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의 존재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한 3차원. 우리는 3차원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평면상에서, 기준에서부터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가 떠다니면, 비행기 타고 떠다니면 이제 3차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날 지표면 위에 있다고 하면 2차원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2차원에 사는 동물인 거죠. 우리의 위치는 그냥 2차원적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냥. 근데 비행기도 타고 가고 뭐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3차원 세 개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면의 이제 평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초, 중, 고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면은, 그러니까 기하학의 공간은 평면 공간이에요. 무한 확장 가능한 평면 공간. 근데 이제 평면이라는 게 또 무엇이냐, 이런 말이 어려웠거든요. 이 평평한 면. 그리고, 그 평평하지 않은지는 또 어떻게 아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아까 유클리드도 참 면에 대해서는 길이와 폭이 없다, 폭만 있다고 했고, 면의 끝은 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면을 가면은 면의 끝은 이제 선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면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예요. 면의 끝은 선이다. 그리고 평면이라는 얘기를 이제 직선을 통해서 한 거죠. 아까 직선은 점을 통해서 얘기했고, 유클리드는 평면은 직선들이 쭉 곧게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쭉 곧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또 쭉 곧게 있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평면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좀 정의가 좀 부실하니까 뭐 그냥 현대적으로는 이게 평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이제 이게 평면이고 완전 곧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얘가 이제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휘어져 있는 면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평면은 2차원이고 직선은 이제 1차원이니까 이 안에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 직선의 모든 부분들이 점이겠죠? 다 평면에 접해야 돼요.
이게 이제 쭉 곧게 있다라는 의미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가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A에서 B까지 그랬더니 떨어져 있어. 이런 거는 곧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직선을 이제 쭉쭉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기하학자들은. 어떤 삼각형에서 이 점에서 대각으로 계속 예를 들면 직선들을 모으는 거죠. 모으면 이제 그것이 이제 평면이라는 거죠. 마치 이게 일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 직선들을 꼭 곱게 한번 놓으면 이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모든 바닥이든 지붕이든 이런 형태를 취한단 말이죠. 이런 설명도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직선을 쭉 곱게 놓아가지고 그걸 모으면 평면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설명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점부터 점이라는 거를 저렇게 부분이 없다고 또 하고 뭐 곱게 쭉 뻗어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이 과연 옳은 건가? 아니면 그런 설명이 애초에 그러면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온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대 이제 기하학자들, 현대 기하학자들도 이런 논의를 좀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르장드르 기하학 이런 걸 보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르장드르는 정의를 할 때, 뜻풀이를 할 때, 그러니까 기하학에서 다루는 어떤 대상에 대한 정의를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인지는. 그래서 거꾸로 하더라고요. 부피. 입체를 먼저 얘기해요. 입체라는 건 이제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고, 그건 우리가 그냥 경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쉽게 설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입체라는 거는 부피를 갖고 있는 건데, 부피라는 거는 우리가 세는 3차원 공간에서의 어떤 공간을 점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을 점하는. 이게 얼마나 부피를 갖고 있지? 이거 사실 물 있잖아요. 물을 채워가지고 넣어보면은 그만큼 올라오지 않습니까? 부피만큼. 그쵸? 그만한 공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얘가 이렇게 만져보면은 실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풍선 같은 경우에 얘가 풍선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무게에 대한 개념보다도 어떻게 보면 큰지 작은지 이런 게 훨씬 더 부피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먼저 왔을 것이고 크기에 대해서 직관적일 것이에요.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부피라고 하면은 이제 입체를 먼저 정의하고 그러니까 부피가 있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을 점하는 그 자체가 이제 부피, 그러니까 그런 물체를 우리가 입체라고 하면 체라는 게 물체라는 뜻이잖아요. 부피를 갖고 있는 물체. 그러면 그 입체의 끝은 면이다. 면이라고 해서 그때 개념은 마치 얼굴 면 같은 거예요. 서피스예요. 꼭 뭐 직면체의 면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면이라는 거는 입체의 끝이라는 거는 공간과 그 물체를 구별짓는 그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얘의 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물 자체하고 공간 사이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지만 사실 뭐가 있잖아요. 물에다 넣어본다면 명확하겠죠. 그렇죠? 그 물이란 공간 안에 얘가 들어가면 그것이 얘가 어떤 공간을 차지할 것이고 얘하고 물하고의 어떤 경계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면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입체의 끝이 면이다. 유클리드 똑같이 얘기했지만 오히려 설명 방식이 자연스러운 거는 입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끝은 면이다. 면의 끝은 그럼 뭐냐?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면의 끝이 선처럼 보이나요? 선처럼 인식되는 게 있죠, 분명히. 네. 공간이 다, 공간하고 이 물체가 맞닿는 곳이 면이라고 하면 면의 끝이라는, 이렇게, 우리가 물체를 규정할 때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해요. 테두리를 인식한다는 게, 여기 물이 있죠? 저 문을 보시면 문이 지금 면 한쪽이 이제 공간하고 구별되는 남색이 있다고 치면 그 면이잖아요. 면의 끝. 우리가 면의 끝이라는 어떤 구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선은 두께가 있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여기 가로는 얼마고 높이는 좀 얼마네. 이런 이제 길이에 대한 개념만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좋습니다. 그러면 면의 끝은 선이다. 면의 끝, 면을 구성하고 있는 그 끝. 그러면 선의 끝은 무엇이냐? 그건 점이라는 거예요. 저 모서리 있잖아요. 선과 선이 만나는.
저런 거를 우리가 인식하고 저기서 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제 저도 약간 이제 유클리드 원론적인 설명은 한 중고등학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떤 걸 설명한다 면 이렇게 일상적인 걸 가지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뭐 직선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또 평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원래 없어요. 기하학에서 어떤 정답이, 수학에서 여러분이 뭐 정답이 있고 딱 정해진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이거를 직선 AB라고 하면은 다 욕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분인데요. 이렇게 딱 하겠죠, 아이들이. 근데 놀랍게도 많은 책들은 기하학책은 다 직선이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직선은 이것도 직선의 일종이니까. 유한한 직선. 근데 유한한이라는 말을 충분히 빼도 괜찮거든요. 이게 직선이든 뭐 유한하든 무한하게 확장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A와 B 사이 거리 예를 들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분이든 뭐 무한하게 확장되든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유클리드에서는 다 직선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무슨 설명하다 보면은 저런 거를 이제 직선이라고 하면은 꼭 댓글에 잘못됐다고 저건 직선이 아니고 선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정답이 딱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설과 수필, 소설은 가짜고 수필은 허구가 아니다. 그것도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수필도 뭐 상상 속에서 엄청 씁니다. 나무, 뭐, 실록예찬 이런 건 다 상상이잖아요. 무슨 나무가 감정 가지고 뭐 어쩌고. 소설도 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내가 뭔가를 진실이라고 얘기해도 그게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진실인지 여부를 판별하기도 어렵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치 이분법적으로 모든 것을 규정해가지고 배운다고 생각하면 참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상상력이 거세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수학에서도 특히 수학이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상상력을 약간 제한하는. 근데 이 책이 유클리드 원론 1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1권에 나온 굉장히 역사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방대하죠, 사실은. 그걸 조금 추려가지고 약간 한 거지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뭐 선이 무엇이냐,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요, 양 자체가. 철학적이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점선 면까지 했다고 하면 각, 조금 중요한 주제가 각인데, 각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교과서의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원래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모양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요거를 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그냥 각이라고 한다. 근데 뭐 정의가 없어요. 이런 거를 각이라고 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분은 알겠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저는 그래요. 이렇게만 보여주고 각이라고 한다라는 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각은 무엇이지? 그래서 옛날에도 각이라는 게 크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각의 크기를 잴 수 있나? 약간 그런 것들도 초기 기하학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던 거고, 그냥 방향하고 같은 거 아닌가? 이쪽 방향과 저쪽 방향이 이제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방향의 차이?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이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반직선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렇게. 각이라는 게 아무리 예를 들면 이 기역 디귿과 기역 니은을 무한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직선이면 한쪽으로. 그래서 어느 곳에서 재더라도 각의 크기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무한한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각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재든지 같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동일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각의 어떤 이제 본질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각은 어떻게 만드는가? 각은 일단 평면각을 우리가 보는 거 평면상에 있어야 돼요. 평면상에서 두 선이 서로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각을 이루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각이 없죠.
특히 유클리드 고대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그리고 만나야 돼요. 각이라는 건.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는 거죠. 직선과 직선이 만날 수 있고 곡선과 곡선이 만날 수 있는데 하여튼 선과 선이 만나야 각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선과 선이 만나는 거는 만나는 점은 어디입니까? 만나는 곳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끝이 점이기 때문에 선과 선이 만나는 곳도 선과 선이 교차하는 것도 점이에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점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선과 선이 만나서 점을 하나를 갖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 번역은 교점이지만 영어로는 vertex예요.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면 vertex예요. 근데 요 점 이러면은 vertex가 아니죠. 이건 그냥 포인트. 영어에서 구별하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제 꼭지점하고 이렇게 교점을 두 개를 쓰거든요. 삼각형에서 이거는 교점이냐? 그런 말 잘 안 쓰고 꼭지점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초등 수학에서는. 교점도 아마 중학교쯤 나올 거예요. 이게 이 말 자체가. 근데 꼭 이게 우리는 두 개 구별하자면 다 그냥 vertex예요.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은 이제 점이다. vertex라고 한다. 번역 초등 수학에서는 가급적 우리말을 조금 쓰고 싶었나 봐요. 저거를 번역할 때 꼭지점. 근데 그게 또 오해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명할 때는 꼭지점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말 자체가. 그러니까 또 새로운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각이 생성되려면 선과 선이 만나서 이제 점에서 만나겠죠? 그리고 한 직선에 놓여 있지 않을 때, 그들이 서로 기운 정도를 우리가 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유클리드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직선에 놓여 있다라는 거는 이 선과 이 선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직선에 놓여 있으면 완전히 그냥 포개져가지고 일치되잖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유클리드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모두 다 각입니다. 왜냐하면 영도라는 거는 예를 들면 각이라는 게 여기서 이것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각이잖아요. 각도를 재잖아요. 그러면은 겹쳐 있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늘 두 개가 딱 겹쳐 있는 각이 없나? 0이라는 거죠. 영도도 각이다. 이렇게 이제 메저링 할 때. 근데 고대에서는요, 0이라는 게 사실 없으면 그게 약간 약간 취급하지 않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지만 지금은 이것도 다 이제 각의 일종이죠. 네. 겹쳤더라도 유클리드는 아니었다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한 점에서 선과 선이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만나가지고 두 직선이 두 선이 두 선이 서로 기울어진 정도, 기운 정도,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운 정도? 그러면 마치 기울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보는 거 같잖아요. 이게 많이 기울어졌네? 비탈길 같은 거. 아니면 이게 똑바로 섰는데 얘가 좀 기울어졌네? 이렇게 이제 식물이든 뭐든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울었다고 하면. 이것도 아마 이 사람들은 각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각이라는 개념을 그런 데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말 자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이거 뿔각자죠. 뿔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번역된 거지만 이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도 똑바로 선 각에서 삐뚤어졌는지요.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또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각속도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천문학을 할 때 얼마나 이렇게 태양이 지표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태양과 나의 위치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위치를 정하려고 하면 이 별자리 위치도 마찬가지지만 늘 이제 각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각은 또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돼요. 나중에 이제 물리학을 하든지 수학을 하든지 각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이런 데서 또 많이 쓴다는 거죠. 어떤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각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래서 현대에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려워요. 기운 정도 이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클리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용어를 얘기하면 이게 클리어해서 다가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어에서도 오픈리스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클로즈 됐는지, 저는 이제 더 오픈됐는지. 클로즈의 반대가 오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말에서도 우리말로 비슷합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 많이 더 열려있다, 많이 가깝다는 뜻이 클로즈도 있어요. 그쵸? 근데 또 닫다라는 뜻도 있는데, 결국엔 완전 닫히면 완전히 붙어버린 거고, 닫힘에 거의 가까이 가면 이제 클로즈
된 거고, 조금 더 열려 있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두 개의 직선이,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이드라고 합니다. 이거를 벌텍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점이죠. 점에서 만나게 되고, 요거를 우리말로 이제 우리말이 아니죠. 한자로 변방, 뭐, 쪽이란 뜻이에요. 어느 쪽이란 뜻이에요. 수학에서는. 얘도 이제 사이드. 그러니까 두 개의 사이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개의 직선. 그것을 이제 특별하게 어느 쪽. 그러니까 이것도 방향과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각을 인식할 때 이쪽 방향,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느 쪽, 어느 방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각을 인식하는데,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이루어진 거는 우리가 직선각이라고 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다 직선각을 다루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거는 이 각을 어떻게 재느냐의 문제예요. 각의 크기가 있고 각을 어떻게 재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철저하게 메저링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넓이, 구체적인 어떤 각의 크기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 각이 이 각의 2배인가 또는 3배인가, 3배로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직각인가, 직각보다 큰가, 작은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그런 정도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근데 실용적인 메저링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 사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가, 이런 거를 다루는 거죠. 그러면 왜 같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넓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 왜냐하면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그거는 그냥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초등수학에서 많이 이제 문제로 아이들이 푸는 거는 대부분 재는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메저링, 각이 몇 도이다. 90도였는데 수직이, 근데 그것에 뭐 45도를 빼면 몇 도이다. 뭐 넓이가 얼마이다.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잖아요. 근데 기하학에서는 애초에 그런 것 자체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 특성을 알면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선이 폭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길이가 있다는 걸 알지만 폭이 없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연필로 이렇게 재는 순간 폭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뭐 도로의 선이든 뭐든 다 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관념 속에 있어요.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일상에서 관찰은 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폭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예준이 말대로. 그치? 우리가 보고 관찰하고 하는 거는 다 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렇게 쭉 봐봐. 별자리가 있잖아? 여기 천칭자리가 있어요. 여기 양자리가 있어. 그러면 누군가 손가락을 대고 천칭자리에서부터 양자리까지 쭉 직선으로 그어봐. 물론 직선으로 그으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그 중간에 뭐가 보여?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곧은 선, 가장 가까운 선을 그어봐. 쭉 직선으로 그어봐.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게 천구라고 생각하면 찍 직선으로 그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천구를 따라가지고 이제 가장 짧은 선을 그으면, 그때 얘기하는 선은 무엇이냐면, 야, 잘 들어봐. 그때 누군가 너에게 야, 천칭자리에서 왕자리까지 직선을 그어봐. 이랬을 때 진짜 그으라는 얘기야? 머릿속으로 그리라는 얘기지. 그치? 그때 그 거리 또 그 방향, 그런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그려봐. 없잖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관념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선에 대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부피를 갖고 있는 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수학에서의 엄밀한 선이라는 거는 부피, 그러니까 두께, 폭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폭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선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애초에 폭이라는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선이라는 개념은. 그게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늘 위에 직선을 너가 저 자리에서 저 자리까지 직선을 그어봐. 이랬을 때 그 선이야. 그거는 우리가 그으라고 했더니 진짜로 어떤 사람이 왕세호한테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그어 직선을.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어보라는 거지. 머릿속으로 그을 수 있지. 그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수학책이나 이런 데 꼭 나오는 거예요. 선이란 개념이나 그걸 어떻게 획득하는가, 또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그리는 순간 폭이 생기는데 저 정의는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방식에서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관념을 획득할 수 있고 그것도 자연스럽다는 거 그걸 부인할 필요가 없고 수학의 지금 기하학에서 다루는 이 대상들은요 구체적인 것 같은데 수학만 놓고 보면 다 추상적이에요. 점을 그릴 수 없어. 원을 그릴 수가 없어. 실제로는. 선 자체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동그란 예를 들면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을까? 없지. 그 현미경하고 우둘툴툴하거든. 평면이란 것도 없어. 완전히 고든 평면이란 것도 없어. 여러분이 컴퓨터 화면도 평면 같죠? 근데 안 그래. 이게 아주 자세히 보면 완전하게 평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물체 자체가 원자 단위로 가면은 이게 텅 비어 있는데 그러면 공간이 배치라는 게 고를 수가 없잖아. 이제 각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게요. 각이 왜냐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뭐 면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각의 중요성이 조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클리드 원론에서 나온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우리 교과 과정에서 좀 다루는 몇 가지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옛날부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해요. 그래서 하나는 카운팅이고 하나는 이제 메저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를 메저링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개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라는 것도.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하나인데 어떻게 이게 더 길다는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봤더니 얘는 더 남아있으니까 더 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메저링에서는 늘 뭐가 있으냐면은 이제 유닛. 그러니까 단위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단위만 정하면 이제 끝이에요. 뭔가를 메저링 한다라는 거는 단위만 정하면 끝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카운팅을 하면 되거든요. 얘가 1이면 이게 단위를 1이라고 놓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2번 하고 반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2와 2분의 1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위가 절대적인 것 같지만 다 상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킬로미터, 미터, 뭐 무게 이런 걸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건 이런 수학적 대상, 면적도 마찬가지죠. 면적도 길이는 그러면 단위 길이를 그러니까 단위라는 건 같은 속성이에요. 길이를 재려면 길이 단위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와 이걸 더할 수 있느냐? 더하다는 거는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한 길이는 여기다 이제 이게 빨간 거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다 붙여야 돼.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것이 얘 검은 것과 빨간 것이 합이에요. 합이라는 건 다 기하학적으로는 붙여놓는 거예요. 띄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를 더한.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이게 잴 수 있다라는 근거는 이게 벌어진 정도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이거는 이 각을 정의하면 이건 거의 2배니까 요 단위를 정하면 우리가 그거 붙여가지고 벌어진 정도 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각 2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기하학에서는 약간 독특한 관점이 있어요. 원래 길이가 이만한 길이인지 아는지는 컴퍼스로 잽니다. 원래는 컴퍼스로 벌어진 정도.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복사한다는 건 컴퍼스로 한번 돌리는 거예요. 네, 같은 거리를 이렇게 복사하는. 근데 각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늘 만약 이게 벌어진 각이면 요게 이제 A, 여기가 B, C이면 이것과 똑같은 각이라는 어떤 개념은 이게 두 개의 각이 똑같다라는 거는 이게 마치 이렇게 DF면 DF 그러면 사고 실험이에요. 물론 이제 작도는 다릅니다만 작도하는 거는 이걸 이렇게 갖다 엎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A를 D에다 갖다 놓고 B를 E에다 붙이면 어쨌건 직선이니까 뭐 일치시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각이 같다라는 얘기는 벌어진 정도 같기 때문에 얘도 AC도 DF에 이제 일치할 것이다. 벌어진 정도 같다고 하면 약간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올려놓는 거죠. 실제는 일치 여부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동이라고 그래요. 수학 기하학적인 건데 합이라는 거는 물론 더하기 결과 모으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 번역상의 합은 이제 합쳐놓다라는 뜻이죠. 겹쳐놓다 이렇게 동일한 거 같다라는 뜻이고 겹쳐가지고 같다 이런 뜻이에요. 컨그루언트하다고 하고
예를 들면 얘가 도형 x고 얘가 y라고 하면 도형의 이름은 그냥 얼마든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x와 y가 같다라는 걸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컨그루언트하다. 개별적인 거예요. 이게 세 개를 써요. 짝대기 세 개를. 그래서 얘는 어떤 의미냐면 합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선분 AB하고 선분 CD가 같다. 이런 얘기는 예를 들면 얘가 AB고 얘가 CD다. 이랬을 때는 이게 같다라는 걸 쓰잖아요. 이퀄이라는 거. 그럴 때는 크기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AB의 크기하고 CD의 크기가 같다. 근데 컨그루언트 하다라는 거는 그냥 겹쳐가지고 일치한다라는 의미.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중학교 가면은 삼각형의 합동, 이런 거 있잖아요. 합동 조건. SAS 합동, ASA 합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SS 합동. 그 얘기는 완전히 겹쳐가지고 사고 실험이에요. 사실 일종의 일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각이 이제 나오는데, 삶에서 제일 중요한 각은 이제 두 개의 각인데, 하나는 이제 직각, 하나는 이제 평행선이에요. 각은 아니죠, 사실은. 근데 평행선도 일종의 각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다들. 평행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고찰해야 되고, 우리 교과 과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직각은, 그러니까 다른 각보다 제일 중요해요, 직각이.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삼각형도 직각삼각형 이런 거. 그럼 직각은 뭐냐? 고든 각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right angle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오는 게 옳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표,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 왔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서 기둥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둥. 그럼 한쪽으로 치우쳐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옳다는 거거든요. 기둥 세웠는데 뭐 이렇게 돼 있어. 한쪽으로 폭삭할 것 같은 거죠. 이런 거는. 이거는 right이 아니죠. right angle은, 그래서 기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왔을 거고, 이것은 이제 제일 중요하죠. 뭔가를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중력은 늘 지표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기울어지면 불안해요. 실제로. 인간도 다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모든 물체가 똑바로 중력에 대해서,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섰을 때 가장 이제 안정적이죠. 그러면 기하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제 기하학에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런 말이 나왔을 거고, 여기서 유클리드는 한 직선이 있어요. 직선에 다른 직선을 세워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에서 직선을 세우되, 직선을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직선을 세운다라는, 이렉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세우다라는 말을. 그래서 세웠을 때, 세우면 뭐 그래요.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건.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게 좀 끼어졌던 느낌이죠. 근데 똑바로 세운 거예요. 그럼 똑바로 세웠다라는 거는 이제 말이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곧다, 똑바로다, 쭉 어쩌고 그런 말은 굉장히 좀 모호하기 때문에 좋아하진 않죠. 그런 말.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똑바로 세웠다, 옳게 세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웃한 두 각이 똑같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각이라는 개념. 좀 오죠? 우리 말에서.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 예각, 날카로운 각이고, 조금 하면 이제 둔각,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각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유클리드 원론이나 기하학 책에서는 평각이란 말은 안 쓰고요. 이게 이직각이란 말을 써요. 이직각은 직각 더하기 직각이 두 배인 거예요. 이직각. 그래서 직각이 두 배, 이직각. 그거를 이제 현대 평각이라고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러면 이제 평행선이 엄청 중요한데, 이 평행선 공준이 다섯 번째 공준에 있어요. 원래 이제 뜻매김에서 평행하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평행한다라는 걸. 직선이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연장해도 만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뭐, 상상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그런 정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행선 공준이 있는데, 유클리드의 이제 다섯 번째 공준이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있는데요. 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직선을 관통하는 어떤 직선이, 다른 직선이 존재하면 안쪽에서 각이 생긴다라는 거죠. 안쪽에 이제 내각이에요. 이게 안쪽 각이 생기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같은 쪽 사이드에 있는 각의 합이 이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 무슨 의미죠? 이거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원히 늘리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것이 이제 약간 모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논란의 여지가 됐는데 어, 제가 한번 더 논란의 여지를 주면 각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점에서 점 A에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 C에 대해서 관통하는 직선을 계속 그을 수 있겠죠? 이걸 다 모으면 평면이라겠는데 맞죠? 직선을 이걸 BC를 관통하는 이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만나지 않습니까? 무한으로 가면 어떨까요? 이 점을 이 BC가 이제 무한으로 가잖아요. 오른쪽으로 무한대로 갔어요. 우리는 규정은 꼭 만나는 점을 그리는 거거든요. 무한으로 갔다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조건은 A를 시작으로 해서 직선 BC 위를 관통하게 만드는 직선을 계속 긋는 거거든. 근데 BC가 무한으로 가네? 어쨌건 만나는 직선을 그어야 되잖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 상태를 BC가 무한한 영역으로 가면 평행하게 돼요. 그래서 평행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한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두 직선이 안 만나야 되는데 무한해서 만난다고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적 정의예요, 이게 또. 유효한 정의. 평행이라는 거는 무한해서 만난다는 거. 유한한 어떤 상태에서는, 유한한 세계에서는 절대 만나지 않죠. 두 직선이. 근데 무한해서 만난다는 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한해서 만나지 않는다. 무한해서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에 대한 개념은 사실 조금 수학에 들어오긴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어쨌건 그 평행이라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일상에서 분명히 제가 책을 검토해 본 바로 이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왔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지표예요. 우리 경험이니까. 여기 이제 기둥을 세웠죠. 시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소. 수직으로 세운 거예요. 늘 이제 수직으로. 그러면 시소라고 생각하면은 시소 같은 거 이렇게 얼마든지 마루를 만들든지 뭐든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도 수직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어, 그럼 얘하고 얘가 거리가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길이가? 상식적으로 똑같아야겠죠? 경험 측상으로.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증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어쨌건 지표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워서 그럼 여기도 각이 그럼 도대체 몇 도가 될까? 이게 몇 도가 돼야 되죠? 이게? 얘도 수직이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약간 직관적으로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직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 정의상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를 수직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각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볼게요. 안쪽에서 그러니까 어떤 직선 두 개에 어떤 이게 이제 관통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A 더하기 C하고 분명히 B 더하기 D가 같을 거예요. 평행하다고 하면. 왜냐하면 B하고 A가 같거든요. 지금 B하고 A가 같아요. 근데 D하고 C가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얘가 조금 기울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얘가 달라가지고 다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이제 사직각인 거는 명확해요. 정의상. 왜냐하면 얘가 이직각이고 얘도 평각이면 이직각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한쪽이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과 왼쪽이 같으면 오른쪽과 왼쪽이 같으면 방면에 C 더하기 A 더하기 C는 이직각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B 더하기 D도 이직각.
두 개 같다고 하면 반반일 거기 때문에 그런 관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면 한쪽으로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이건 뭐 누구나 경험 측상으로 아마 알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직각 얘기 나온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이직각에서 한쪽을 줄면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벌어졌고 결국에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뭐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명확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관념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평행이라는 얘기를 유클리드는 이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고 했지만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이직각이면 평행하다는 뜻이거든요.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이직각이면. 그러면 그 이직각이었을 때 한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선 두 개에 대해서 안쪽에 이루어지는 같은 쪽의 각의 합이 이직각이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이직각이면 평행이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봤다고 생각합시다. 이쪽과 이쪽이 이루어진 각이 이제 이직각이다. 예를 들면 여기가 A, B, C,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이제 이직각이다. 그 얘기는 또 뭘 얘기하면 C 더하기 D도 이직각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 총합이 사직각이니까. 그게 아까 보면 직각에 대해서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그 느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든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A 더하기 B가 A 입장에서 봅시다. B를 더하면 이직각이면 얘하고 똑같아야 돼. A하고 C가 같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A하고 T. 왜 그렇죠? 왜냐하면 B하고 D도 이직각이 되니까. A,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이직각. 그 다음에 B 더하기 D도 이직각. 맞잖아요? 이쪽에 안쪽이 이직각이면 이것도 이직각인 거는 우리가 정의상. 그러면 B가 공통이면 A하고 D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수학에서 엇각이죠. 유클리드도 일관되게 평행선에 대한 작도는 엇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엇각이 같다. 이제 동의각은 그 다음 얘기고 이제 엇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쪽에 이루어진 각이 이제 이직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 그리고 요것이 진짜 그 각이라는 개념이 어, 평행이라는 개념 이것이 진짜 그러한지 그러니까 동의각이나 엇각이 여기 이제 우리가 막곡지각이 같잖아요. 이거 동의각이 같은데 동의각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A는 D하고 같고 A는 E하고도 같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리고 막곡지가 A하고 이제 D가 같은 거죠. 왜 같죠? 약간 이제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문제를 뭐 풀다 뭐 몇 도냐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하학에서 다루는 거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오히려 각도기 이런 거 재고 이런 거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굳이 뭐 그거를 그 나이에 꼭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나중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메저링이라는 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 왜 저런 현상이 있지? 그리고 이제 막곡제기 같은 거는 이제 쉽게 해석되죠. A, B, C, D 하면은 A 더하기 B가 이제 이직각이에요. 이건 정의에서 오는 거예요. 평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B 더하기 C도 이제 이직각이에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크기가. 그럼 여기 B가 공통이기 때문에 A하고 C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A, B도 이직각이고 C, B도 이직각이면 요거 A하고 C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곡지각은 서로 같다. 이런 이제 정의가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동의각이나 엇각이 같다라는 거를 이게 수학자들은 이런 것도 쓰거든요. 여기 중점 있죠?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중점을 정하고 얘를 돌려요. 로테이션 시키면 이 각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얘가 C가 B에 가 있고 이제 A가 이제 E에 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중점에서 돌리면은, 로테이션 시키면. 그리고 저는 이런 이제 뭐 약간 이것도 증명하자면 또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기도 하고, 수학자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각을 옮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 벌어진 각이 있잖아요. 이걸 복사한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제 A, 여기가 B, 여기가 뭐 C, 여기가 D라고 하면 이 각 B, A, C를 복사한다고 생각해. 사고 실험이에요. 그거를 D, C 우위로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겠죠. 각이 크기가 같다고 생각하면 이 각이 자체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움직인다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복사해야죠. 그럼 이게 각이 같은 각을 복사한 거니까 같아야 되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방식의 이제 증명을 하자고 하면 많은 공준과 공리와 그런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상상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각을 복사했기 때문에 같을 거예요. 이 직선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그럼 우리가 봤지만 이게 두 직선이 한 직선이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것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A면 얘도 A. 얘가 B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는 이 직각이 돼야 되겠죠. 뭐 이건 직선의 정의상.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사실 활동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관찰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관찰이 전부는 아니니까 사고 실험도 해보고, 예, 관찰도 해보고. 근데 이제 너무 초등수학에서는 기하학은 원래 관찰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뭐든지 우리 경험 세계를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약간 굉장히 추상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딱 대가지고 여기다 맞네, 이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사실 시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같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고 실험 같은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머릿속으로만 왔다 갔다 해보면서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요한 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직각이 돼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억각이 같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획득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 같은 얘기예요. 사실 다 같은 얘기. 그래서 평행과 직각, 또 이직각, 이런 얘기가 각에 있어서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 길이와 관련된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너무나 단위 길이를 정하면 뻔하기 때문에 도형에서 이제 삼각형을 많이 다룬단 말이죠. 기본 도형이기도 하고, 삼각형은 이제 정의를 또 다 내려야겠죠. 이제 변이 세 개인 변으로 이루어진 이제 다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도형이란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다각형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다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교과서에는 거의 없죠. 그냥 엄밀한 정의 내리기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근데 다루곤 있어요. 그러니까 도형이라는 거는 이제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은 닫혀 있어야 돼요.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도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뭐 점도, 선도, 면도, 각도 다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게 옳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내 책에서는 이걸 도형을 어떻게 다루겠다, 이런 측면인 거니까. 지금 현대 수학에서는 대부분 기하학에서 다루는 모든 거를 이제 도형이라고 해요. 점, 선면, 이거 다 도형이다. 피규어라고 하죠. 그걸 도형이라고 하고, 그러면 각이라는 건 아까 이제 두 직선이 만나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 두 직선 사이에 이제 벌어진 정도, 또는 이제 오픈리스한 정도. 그리고 다각형이라고 하면 이제 다각형은 특별히, 도형은 뭐 곡선이든 뭐든 하여튼 닫혀 있으면 돼요. 둘러싸여 있으면 되고, 다각형은 이제 직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각이라는 개념, 어, 폴리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폴리가 다 많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각. 그래서 다각형을 그렇게 번역한 건데, 그러면 삼각형부터 다각형인가? 어떠세요?
근데 뭐 영어에서 보면 곤이란 말 쓰는 거는 삼각형, 사각형 그냥 말이 있어요. 이제 오각형, 육각형부터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용어 정의상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감상으로 이제 약간씩 혼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붕떠 외국하고 좀 다른 약간 붕떠 있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삼각형은 어쨌건 다각형 중에서 변이 세 개의 변. 삼각형 삼각형의 조건 이런 거 얘기 나오지만, 일단은 삼각형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거는 뭐냐면 각하고 변의 관계, 변의 길이와 관계. 나중에 삼각비든 뭐든 다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삼각형에서는 그러니까 각하고 변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점이 세 개니까 ABC로 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의 길이가 BC죠. 예를 들면 요거를 BC라고, 선분 BC라고 하겠죠, 보통. 근데 이러면은 굉장히 편하고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도 각의 이름을 정하면 쉬운데, 이 각을 각 A 하면 좀 편한데, 각 BC, BAC 이러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지면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 따라가기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그래서 요 변의 이름은 이제 소문자 A를 써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길이를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각하고 마주하는 거를 이제 길이는 수학에서는 소문자로 써요. 포인트는 점은 대문자로 쓰고, 요거는 이제 변 C, 요거는 변 B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벌어지면 어, 마주보는 변도 벌어져요. 그러니까 각과 변의 관계가,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관계가 어,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관계를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속성을 이제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넓이에 대한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그리고 삼각형이 180도라고 배우잖아요. 삼각형이 내각이야. 요거 혹시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생각이 좀 안 나실 거예요. 아이들도 물어보면 언젠가 배웠을 텐데, 요 각 A, B, C를 다 더하면 왜 180도지? 그러니까 이직각이라는 거죠. 직각 두 개. 그게 이제 가물가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행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행선을 그으면, 이렇게 평행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다. 물론 작도하는 것도 알아야겠지만 일단 그을 수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각 B고, 여기가 C라고. 각의 이름도 소문자를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안쪽에서 쓰면 알파, 베타들 쓰는 세타를 쓰든 뭐 그리스 말을 쓰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의상 얘하고 얘는 지금 억각이에요. 얘하고 얘는 억각이라는 거죠. 이게 이 두 직선이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안쪽에서 벌어지는 요각과 요각이 이직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하고 얘도 그러면 이직각일 것이고. 이거 전체가 C 말고 이렇게. 그래서 억각이 아까 같다라는 거를 얘기했었죠. 그렇죠? 억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하고 A, B, C, D면 우리가 A 더하기 D가 이제 이직각이고, 이거 명확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여기 B, A 더하기 B도 이직각이면 이것과 이것이 같아야 되니까 A를 공통인 거 빼면 A하고 D는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평행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억각이 돼요. 여기 A.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B.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렇게 이제 이직각이 돼버리는, 일직선 위에 존재하게 되는.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어떤 변으로든 이 변으로 평행하게 해도 되고 이 변으로 평행하게 해도 똑같아요. 이걸 평행선을 이것에 대해서 그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A면 여기도 이제 A가 되겠죠. 동의각이 될 거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각은 이 각하고 이제 억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평행에 직선이 놓여 있는데 엇갈린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억각이라는 개념은 안쪽 각에 반대에 있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안쪽에 각인데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쪽에 있는 거. 여기가 이제 억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평행선의 안쪽에 엇갈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B면 얘도 B가 되는 거죠. 여기 C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변이든 그것에 평행한 직선을 바깥쪽에서 그어주면 이런 속성을 반드시 갖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행에 대한 아이들이 정의에 가 있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억각 동의각이 같다. 이거를 증명하나요? 그게 좀 약간 의문이기도 하고 또 평행에 대한 정의를 안 내려줘요. 그러니까 평행이 유클리드처럼 이직각이다. 안쪽에서 벌어진 게 이직각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시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안쪽각의 이직각이라는 의미는 억각이 같다라는 의미하고 같다라는 거를 또 동의각이 같다라는 거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삼각형이 세 개의 내각의 합이 이직각 180도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에서 교과서에는 이거 오려요. 여기를 오리고 여기를 이제 오려가지고 한쪽에다 붙이는 거. 얘를 여기다 붙이고 얘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직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하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같은지 여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는. 사고 실험은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사고 실험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저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다양한 도형을 가지고 각이 벌어진 정도를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 변 사이드를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거의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좀 제가 볼 때는 좀 될 수 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뭐 평행이든 뭐 각이든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구멍이 상당히 존재해요. 그러면은 그냥 이건 암기예요. 아이들도 그냥 암기하는 것이지 누가 거기 오려가지고 뭐 해본다든지 사고 실험이 된다든지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할 수는 있는데 명확한 설명이 시소 같은 것들 보여주면서 끼우러지지 않고 한쪽에 지표면에 맞대지 않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직각에 대해서도 좀 기둥을 세워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직각이 심지어는 교과서에서 그 색종이를 오려가지고 네 부분으로 접어가지고 잘랐을 때, 예, 요거 벌어지는 거를 이제 직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것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애초부터 뭐 색종이가 직각이라는 거에서 한 것 뿐이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 전혀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클리드처럼 기둥 세워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게 직각이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에 대한 개념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런 설명은 사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책에서 유래해가지고 저런 방식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그 다음에 이제 넓이에 대한 부분만 좀 할까요? 왜냐하면 넓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넓이 문제가 이제 각의 문제는 뭐 그냥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각이 여기가 직각이고 이렇게 30도다. 그럼 여기 몇 도 뭐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뭐 여기가 뭐 여기 120도면 여기 몇 도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주어지고서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 뭐 이런 거죠. 뭐 직각이고 여기 뭐 40도 여기 몇 도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산수예요. 그러니까 암기를 기반으로 한 산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크게 알고 모르고 이건 나중에 해도 아무 상관없고 크게 중요한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보면은.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그건 중학교 가가지고 주로 증명을 하든지 어떤 속성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은.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어, 이것도 경험책상으로 보면은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사고 실험을 하고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여기 기둥 직각이죠. 이렇게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를 세웠어요. 막대기 똑같은 거리만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 막대기를 세우면 만약에 짧으면 이 막대기가 짧으면 여기로 가겠죠, 그렇죠? 만약에 해보면은 그럼 여기로 만약 일치한다라는 건 이거하고 이것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는 더 증명해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각이 그런 얘기는 이 벌어진 정도가 똑같다라는 얘기일 거거든요. 여기서 맞는다라는 거는 조금 더 하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컨그루언트하는 물론 이거 증명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초등령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밑각이 같다. 이 길이가 같으면 밑각이 같다. 밑각이라는 거 요 부분이에요, 두 개. 그리고 수직이 등분한다. 요거거든요. 이게 전부예요. 이등변 삼각형 관련해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 응용 문제를 풀고 다른 걸 증명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관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인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미 있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넓이는 유클리드에서도 많이 다루는데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이제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평행사변형인데 유클리드 원론에서는 이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관련돼서 하려고 하면 모두 다 이제 합동 조건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넓이는 기본적으로 이게 같은지 더 넓은지 삼각형의 넓이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초등에서는 전혀 합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유클리드에서는 적어도 이제 합동 조건, SAS 합동이라든지 ASA 합동이라든지 SSS 합동, 요것을 아주 이제 근간으로 삼아, 넓이에 대한 거는 하여튼 이것이 있어야 돼요. 포개가지고 같다. 삼각형이 넓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늘 포개가지고 같다라는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생략된 상태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사각형의 넓이를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한 형태로 직사각형 가지고, 그리고 평행사변형도요, 모든 속성을 다뤄요. 평행사변형의 특징 뭐 이래가지고. 평행사변형은 이제 정의상 마주보는 변이 다 평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행하다. 영원히 안 만난다. 그래서 그것이 특징은 A, B, C, D면 A, D하고 B, C가 길이가 같고, A, B하고 C, D의 길이가 같고, 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왜라는 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려면 합동 콩그루언트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구멍들이 숭숭숭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정의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증명 없이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하면 여기를 이제 대각선을 그려야죠. 그러면 대각선을 그리면 요각하고 요각은 같죠. 억각이니까. 평행이라는 조건에서 같은 거니까. 평행에 대해서 아이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각하고 요각도 억각이니까 같죠. 왜냐하면 여기도 평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평행에 대해서 이게 안쪽, 이 반대쪽이니까. 그쵸? 여기.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두 각이 같다는 건 다 모든 각이 같다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요것이 같아요.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S, A 합동이죠. 그쵸? 그 ASA 합동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등을 벗어나는 거죠. 하여튼 근간은 그거예요. 유클리드 원론에서도 ASA 합동, SAS 합동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는 거 안 배우셨죠? 그렇죠? 아마도. 근데 이제 뭐 르장드르 기하학을 보니까 르장드르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하학을 조금 더 이렇게 유클리드가 옛날 거고 복잡해 보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기하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100년 좀 넘었지만 아무도 안 읽어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 교육학자도 안 읽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르장드르의 기하학은 후대 수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영향을 받는지를 따질 수 있잖아요. 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만약 ASA 합동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A, B, C라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와 똑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그 조건은 DE하고 이제 AB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이 같아요. 요 각하고 요 각이 이제 같다. 그러면 이거를 겹쳤을 때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방식을 써서 그냥 겹쳐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DE라는 거를 삼각형을 겹치는데 DEF를 그러니까 D를 A에다 놓고 여기 E를 B에다 놓을 수 있겠죠. 직선이고 올려놓으면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점의 위치는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직선이니까 직선의 같은 길이니까 우리가 조건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 길이하고 이제 이거 같다고 하면 D하고 E를 A, B에다 딱 일치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점이 이제 일치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벌어진 정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DF라는 거는 AC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DF하고 AC가 길이가 같은지 여부는 모르니까 요쯤 있는지 요쯤 있는지 더 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방향은 같잖아요. 각이 같다라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F라는 점이 AC 직선 연장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EF도 각이 같기 때문에 BC 위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BC를 연장한 혹시 BC에 없다고 하면 BC를 연장한 어딘가에 F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각이 같다는 의미가 그거기 때문에 각에 대한 정의예요. 같은 각에 대한. 그러면은 이 F라는 거는 직선 AC 위에도 있어야 되고 BC 위에도 있어야 돼요. 그 점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점이 이 직선에도 있고 이 직선에도 있고 점을 두 번 공유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직선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직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평면, 면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직선 두 개가 면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직선이 어떤 건 직선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사고 실험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합니다. 틀림없지. 논리적으로도 각의 속성과 직선의 속성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같다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이거.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을 이 대각선은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평행사변형이면요. 평행하다 두 직선이 이제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A, B 그러면 이게 평행사변형 하나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아까도 정의했지만 이거에서 얘하고 얘가 같기 때문에 CD하고 같아요.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AB하고 이제 이미 ASA 합동으로 정의했다고 생각하면 평행사변형에 대한 정의를 그러면 다른 이게 베이스가 같으면서 AB를 공유하면서 이런 평행사변형도 존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베이스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평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넓이에 대한 유클리드의 통찰이에요. 왜 같으냐? 그러면 어, 요 삼각형이 보이죠? 보입니까? 이 삼각형을 보면은 AB하고 지금 CD는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EF라고 하면 DF를 더 연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AB에다가 DF를 연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삼각형 말고 이 삼각형도 보면은 이 삼각형도 보면은 지금 AB가 EF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DF를 연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녹색 삼각형하고 이 보라색 삼각형은 보면은 여기 위에 변이 똑같죠. 그러니까 DE하고 CE하고 DF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평행에 대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각이 또 같을 거란 말이죠. 이게 평행선이니까. 여기도 같을 거란 말이죠. 평행선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을 것이고,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그러면 또 똑같은 결론에 이르러요. 각이 지금 여기가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같고, 이 사이드 하나가 같잖아요. 그렇죠? ASA 합동이라는 거죠.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 평행사변형에서 얘를 뺐어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뺐고 이 부분을 더했어요. 이 삼각형은. 맞습니까? 예. 얘를 뺐고 뺐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를 뺐고 얘를 더했어요.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을 보면 이 삼각형에서 같은 삼각형에서 마찬가지 이 평행사변형 A, B, F, E라는 거는 얘를 뺐고 얘를 더했어요. 같은 삼각형에서. 여기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 얘를 더했죠? 얘를 뺐죠. 아니요, 잠깐만. 삼각형에서. 아니, 잠깐. 제가 잘못했네. 이거를 빼고 얘를 더했네. 그쵸? 쏘리. 다시. 이 평행사변형을 보면은
이 삼각형에서 맞네. 이 삼각형에서, 맞아. 얘를 뺐죠? 얘를 더했고, 그쵸? 그래서 평행사변형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어,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니까, 평행사변형 이 부분이니까 이걸 뺀 거고, 얘를 뺀 거고, 얘를 더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얘를 빼고, 얘를 더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서, 아까 보라색 삼각형에서 얘를 빼고, 얘를 더해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같은 삼각형인데, 같은 걸 더하고 같은 걸 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제가 중간에, 이 삼각형에서,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 ABFE라는 거는 얘를 더하고 얘를 뺐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한 경우에 이게 중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평행사변형인 경우에 평행사변형 베이스가 똑같으면 평행사변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 현대적인 얘기를 하면 어떤 평행사변형이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베이스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벌어진 거리가 같은 평행선 위에 있기 때문에 현대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유클리드는 저런 방식으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삼각형이든 간에 그거는 뭐다?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에요, 이거는.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평행사변형도 그러면 이런 직사각형하고 넓이가 같게 돼요. 모든 평행사변형은 베이스가 똑같고 높이가 똑같으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는 거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이 베이스 평행한 상태에서는 베이스하고 높이만 같으면 다 같은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 논리는 모든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절반이다.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평행하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거는 베이스하고 하이트가 똑같으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이제 다각형의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합동 조건과 여러 가지를 증명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직사각형만 다루죠. 직사각형만 다루죠. 그리고 평행선도 이제 평행선의 넓이도 직사각형을 이제 한쪽을 오려가지고 다른 쪽에 붙여버리는 형태를 취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거 좀 제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이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를 이만큼 오려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같다. 여기 논리적 증명은 안 하고요. 그냥 오려보세요. 이제 같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이런 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하학은 리즈닝을 해야 되거든요. 왜 같은지. 왜냐면 조금만 달라도 메저링이 그래 조금만 달라도 다른 거고 이 도형이 같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가 늘 기하학의 발전 또 기하학적 사고방식 기본이기 때문에 저걸 놓고 저게 전부다라는 거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저것도 활동의 일부로서 하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저게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명확한 증명 없이 그냥 같다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암기라는 거죠.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여요. 중학교 가면은 그럼 제대로 해주느냐 안 해줘요. 그냥 그런 거는 뭐 삼각형이든 뭐든 그냥 딱 삼각형 뭐 하여튼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하학은 상당히 교과 과정상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만 고쳐도 효과를 좀 볼 텐데 구태여 막 그 원의 막 넓이 뭐 이런 거 막 엄청 하잖아요. 뭐 중학교 가면은 뭐 실린더 그러니까 원 기둥과 뭐 구 부피 참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공식 외워가지고 풀으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적분위는 해야 조금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지. 그 전에는 왜 그런 걸 암기해가지고 풀려고 하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실험하면 좀 모를까. 하여튼 그러니까 기하학에서는 엄밀한 증명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학과 수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줬던 것이고 그걸 계속 의문을 품게 했던 것이죠. 의문을. 심지어는 뭐 집값, 모든 집값이 서로 같냐? 그럼 같다? 증명해봐. 이런 거거든요. 모든 집값이 사실 다 같으냐? 이런 것들도 다 증명합니다. 그러면. 그걸 공리로 받아들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여튼 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각이라는 게 지금은 좀 단순하게 되었지만 이 각을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이가 여기서 재든 여기서 재든 그 어떤 길이를 재느냐?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둘레를 재는 거예요. 원을 그려가지고 원의 호를 재는 거죠. 원의 일부 호. 그것을 뭐 이 길이에 이 길인데 뭐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기준으로. 반지름이 커지면 원의 호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왜냐하면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이 비는 늘 일정해요. 여러분이 닮은 꼴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수학에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았다고 하면 끼워져야 돼요. 평행하게. 이게 삐쭉 뛰어나왔다 이러면 닮은 꼴이 아니에요.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닮았다라는 거는 모양이 똑같다라는 건 각이 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평행했을 때만 이게 이제 동의가 이게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각이거든요. 각이 서로 다르다면 이건 닮을 수가 없죠. 그랬을 때는 뭐 1대2면 그 비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의 크기는 이 원의 둘레를 재요. 근데 둘레를 재면 이 각이 똑같은데 어떻게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이가 똑같으냐? 비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둘레 호의 길이를 반지름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눠서 이것은 늘 일정하기 때문에 이 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각이라는 거 자체는 원의 둘레예요. 원둘레. 원둘레의 길이. 원둘레의 길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기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잘 보면은 뭘 재는 거예요? 원둘레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단위가 정해져 있으면 10도라고. 이 10도가 두 번이면 20도죠. 뭘? 길이죠. 지금 원둘레의 길이를 카운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단위를 정해가지고. 어쨌건 각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은 원의 닮음을 이용해서 원의 호를 재는데 이제 반지름에 대한 비를 가지고 하면 늘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디안 호재법 아니 뭐라고 하죠 이거? 우리말로? 하여튼 파이. 그래서 이제 2파이 R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R이 1이면 2파이다. 예. 그게 각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죠. 각? 둘레의 길이란 말이야? 파이가 그냥 각이야? 헷갈리는 거죠. 파이가 각이야? 2분의 파이는 90도라고 하는데 뭔 소리야. 결국에는 그런 관념들이 아이들에게 각이라는 개념이 사실 잘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을 도대체 어떻게 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벌어진 정도를 이제 그렇게 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느닷없이 이제 라디안법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보다는 뭐 각도기도 좀 보면서 뭘 재니 둘레의 길이를 재고 있다라는 것도 자꾸 좀 알려주고 거기에 메저링이라는 게 단위가 정해지면 그걸 카운트하는 게 메저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들어요. 하여튼 하자 보면 굉장히 깁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실 때 초등에서는 너무 도형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도형 감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뭐 수학을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이제 거리에 대한 감이라든지 크기에 대한 감이라든지 공간감은 다 자기가 주어진 만큼 유전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실제로 그렇게. 그리고 뭐 그건 아예 잘못도 아닌 거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굉장히 큰 영향은 안 줄 거예요. 또 하나는 실제로 그런 감이 문제가 아니고 기하학은 사고력이에요. 사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더 멀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즈닝에 대한 훈련이지 감에 대한 뭐 그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괜찮다. 어려워하는 게 무슨 공간감이 없어가지고 막 실제로 초중고에서 3차원 공간에 대해서 엄청 다루지 않아요. 거의 평면이에요. 평면 안에서 이런 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뭐 수학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수학을 통해서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쌓는다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감각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